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또 진도가 다 끝나네요. 네. 진짜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진짜로. 자, 이제 시험도 이제 70일 남았고요. 68일이에요? 70일도 안 남았네. 네. 공부 아니 저기 뭐냐 고생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갈 준비가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저희 다 끝난 거 아니야? 민법하고 공법하고 결혼 빼고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70일이면 그냥 진짜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막 시동을 걸어서 공부 시작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요? 여기 마지막 한 100일 이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잘 엮어내면 합격이. 엮어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일찍부터 공부하셨잖아요, 일단.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잊어먹어도 일단 듣고 잊어먹었었던 거 아니에요? 듣고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을.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계약서부터 하도록 하는데요. 교재는 72페이지부터죠. 이 계약서는 누가 써줘야 됩니까?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써줄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소공은 써줄 의무는 없는데 써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써줄 수는 있고. 중개보조는 어떨 것 같아요? 중개보조는 의무도 없고 써줄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써줘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는 사장님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니까. 법인의 임원 조금 생각하시고, 법인의 임원은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증이 있으면 소공 임원인데 증이 없으면 보조원이니까. 법률상 취급은. 그 다음에 판례 하나 알아두시면 돼. 자, 판례는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에만 계약서를 써주게 돼 있다고. 중개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 써주면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써줬던 부동산 사장님이 손해배상 책임진 사례가 있었죠. 사기꾼들이 전세계약서를 갖다가 써간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써준 거지. 그랬더니만 그 전세계약서 갖고 대부업체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갖고요, 안 갚은 거지.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이제 대출금 회수 못한 그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은 확인도 안 한 채 함부로 계약서를 써준, 전세계약서를 써준 부동산 사장님한테 책임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물어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가로 1번에 판례가 2개 돼 있고요. 2개가 같은 판례인데 첫 번째 밑줄 긋은 거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 줄 의무가 있고 중개를 안 했는데도 함부로 계약서를 써주면 안 되겠다. 요 내용이 판례가 실전시험에서 2번 정도 출시됐던 판례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두 번째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가로 2번에 가면 계약서는 쓰는 이유가 분쟁 예방이죠. 분쟁을 예방하려면 말로 하면 안 되겠죠. 서면으로 한다. 그 서면은 종이로 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이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해가지고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 표준서식인 법정서식을 국장이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법정서식을, 표준서식을 안 만들어 놓은 경우가 드문데 이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뜻은 결국은 아무 서식이나 쓸 수 있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대신 서식은 규제를 안 하는데요. 내용을 규제하는 게 있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증거로서. 그래서 분쟁거리 될 만한 것은 빼먹지 말고 적으셔야 되겠다. 이걸 필수적 기재사항 이렇게 얘기해요. 동그라미 1번인데 좀 이따 암기를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이 별표죠. 별표 3개 돼 있죠. 맨날 나오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썼다 그랬을 때는 절등치입니까? 임등치입니까? 그렇지. 이것이 절등치 그러시면 안 되고, 소공이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쓰면 자격 취소입니까? 자격 정지입니까? 정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형사처벌감은 아니고. 자, 이거 X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날인은 요건 지난주에 했던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과 똑같아요. 서명 및 날인을 계약서를 써준 개공이 서명 및 날인 하셔야 돼. 이때는 서명 플러스 날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개공이 법인일 때는 서명 및 날인 누가 하셔야 돼? 대표자가 하셔야 되고, 요거 임원이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틀리게 내는 방법은 그거 딱 하나.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썼다 그러면 누가 서명 및 날인하죠? 여기는 책임자. 여기서는 대표자가, 분사무소의 경우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그러면 X죠. 여기는 대표자로 틀리게 내고 여기는 임원으로 틀리게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데 계약서를 소공이 써줄 수 있다고 그랬죠. 소공이 계약서 써주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을 소공만 하면 됩니까? 개공만 하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되고 둘이 같이 해야 되죠. 소공이 써주었을 때도 함께 한다. 요거죠. 그래서 가로 4번에 있는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하고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거고. 자, 밑에 보면 필수 기재사항 암기해 보셔야 되는데, 암기하실 때는요,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인의 인도 금덩어리 받았다. 이렇게. 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권자가 뭘까요? 권리 이전의 내용. 이렇게 많이 익히셔야 돼요. 요 사람 이름이죠, 지금 권인표가. 인자는요? 인적사항이고, 표는? 물건의 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 계약서 보면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물, 의사표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물, 그 다음에 의사표시인데 이게 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권리 이전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조가 뭐예요? 조세 아니죠. 조세 아니고, 조세 아니고,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왜? 교자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뭐의 교부일자죠?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약일은 뭐 계약일이고. 그 다음에 요게 물건의 인도 일시. 물건의 인도 일시. 이삿날이죠, 이삿날. 요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금자가 뭐죠? 여기도 합의된 거래금액. 또요? 계약금 들어가는데 여기, 그죠? 계약금 들어가고, 계약금액. 그 다음에 또 그 지급일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 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거래 금액, 합의된 거래 금액과 거래 예정 금액은 달라요. 예정 금액은 얼마에 팔아주시오 그런 금액인데 그것이 이제 거래 금액하고는 같진 않죠.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중에 이제 보수 이런 거 있나요? 복비 없죠. 이거 가만히 보면 이런 거 세금이라든지 예정 금액이나 보수는 어디에 적어주죠? 계약서가 아니고 확인 설명서에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나왔었죠. 공법상 주제사항. 이 공법상 주제사항도 어디요? 확인 설명서에 적어주는 거죠. 확인 설명 사항이기도 하고. 근데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필수기재사항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이제 볼 게 8가지잖아요. 원래 9가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9번이 뭐냐면 기타 약정사항이에요.
그 기타 약정사항이 다른 말로 특약사예요, 특약사. 이렇게. 기타 약정사항, 특약사,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는 담보책임 있죠, 담보책임. 담보책임에 대해서 민법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지 않나요? 저희 시험 볼 때는 보면 이제 그 담보책임에 그 몇몇 편에 나온 게 매년 뭐 40문제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왔어요. 사법시험에도. 민법에도 나올 것 같은데, 담보책임. 이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민법 조문하고 다르게 약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게 효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임의 규정에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타 약정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그 세입자가 있어서 들어온 날까지 주방 싱크대 고쳐줄게 뭐 이런 거라든지 등등등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기타 특약사항은 쭉 9가지. 여기까지 치면 9가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주고 보존하죠. 계약서는 당연히 증거 남기는 거니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 다 주겠죠. 자, 근데 그때 계약서 줄 때 같이 주게 되어 있는 것 2개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확인설명서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 그래서 계확보, 네? 계확보 2가지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이 거래계약서니까 몇 년이에요? 5년. 기본적으로 해석상 이건 중개 사무실에 보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그때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뭐요? 전자문서 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는 예외죠. 사무실에 계약서를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했을 때 그 계약서를 갖다가 전자문서로 작성하겠죠. 그때 그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를 갖다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게 되면 따로 저런 계약서를 사무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보존기간 5년 잘 물어보죠,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모사 한번 위반시 제재인데 요거에 보면 가로 1번은 한 거니까 넘어가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계약서에다 날인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제재 받을까요?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개공이 도장 안 찍었을 때는 업무정지고, 소공이 날인 안 했다 그러면 자격정지고, 이렇게. 인장에 관련된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건 정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지. 인장 얘기 나오면. 인장 등록 안 했죠? 정지. 등록된 인장 안 써먹었죠? 정지. 뭐 이렇게.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다 끝났어요. 이제 15분 걸렸어요. 이거 계약서 한 문제에 한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호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앞부분이 조금 이제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은데 앞부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고 그거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여기 개공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따르면 이게 30조요. 써져 있네. 30조 조문에 따르면 사장님인 개공이 책임지는 행위가 2개. 하나가 뭐냐면 중개행위 하다가 고유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물어주게 돼 있고, 이걸 중개행위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30조 제1항에 있어요. 소개하다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빌려준 거예요. 사장님이. 그랬을 때 이제 맡아서 했던 사람이 병이라고 치면 요렇게 맡겼더니 병이 손님한테 사고를 친 거예요. 을한테.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사람이 사고를 낸 거지. 요렇게 쳐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요럴 때에
개공갑한테, 사장님인 갑한테 사무실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30조 2항. 그러니까 이때는 요 사장님이 요 고객분한테 직접 잘못한 건 없어요. 이거 없어. 그래도 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무소 제공 책임인데 이게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걸 갖고 출제해요. 바꿔서 출제하겠죠. 자,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지금 OX 문제에 지금 왜 눈을 그렇게 뜨는 거야? 개업공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개업공인회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혔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있어야 되잖아, 이게.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책임진다고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내고, 이것 갖고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을 진다. X. 이제 정신 차렸네. 그거요, 그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이 중개행위 책임. 이건 별로인데, 이게 중개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잘못 얘기하고 잘못 설명해가지고 피해 줬을 때 책임지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빚이 엄청 많는데 빚이 없다고 막 설명해가지고 세입자로 들어갔다가 보증금 날리는 거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건데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개업공인회사 사장님이 고객분한테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해가지고 고객 돈을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도 물어주느냐 이 말이지. 이런 범죄행위를 했을 때도 물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결론이 먼저 나와요. 물어줘야 돼. 물어주는데 여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래서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에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들어가요. 요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근데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은 고객을 속인 거잖아요. 그거 주관적인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사기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활동으로 볼 여지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그래서 중개행위요 아니요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겉보기로 판단해서 중개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중개행위라고 봐요.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행위도 여기 들어가더라.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이게 두 번째 결론.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가로 2번에 보면 가로 2번 나왔죠?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은 걸 읽어볼 텐데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지. 이런 판례 그 입장에 따라서 밑에 보니까 중개인이 책임을 인정한 판례 중에는 전세 보증금을 사기친 거. 부동산 사장님이 사기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보증금, 잔금 중에 일부를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횡령한 거. 이것들도 다 중개인에 들어가고, 자, 예상 문제는, 자, 여기서 기출 문제는 벌써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나왔고요. 예상 문제는 경매 알선행위입니다.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이 중개행위는 거기에는 경매 알선행위를 했다가
고객분한테 피해 준 것도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 이거예요. 네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계약해 체결된 이후에 잘못된 활동을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도 여기 들어가고 그렇다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하셔야 돼. 네 번째 이것은 기출 지문이에요. 최근에. 중개가 뭔가요? 중개.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개잖아요. 그럼 중개활동의 끝은 이론적으로는 계약서 쓸 때까지예요. 그럼 계약서 쓰고 나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원래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세입자 이런 분한테 확정일자 빨리 받으시라고, 늦게 받으면 이거 배당에서 밀려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그런 걸 언급을 해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확정일자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확정일자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했어. 그럼 계약 체결된 후에 잘못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물어주는 게 맞잖아요. 응? 계약서 쓸 때까지만이 진짜 그 중개활동의 끝이 아니고요. 계약서 쓰고 나서 그 뒤에 잘못된 활동이 있을 때도 물어주는 게 맞다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요건 피해자를 막 배상을 좀 이렇게 두텁게 한다고 그러죠. 피해자를 어떻게든 좀 손해배상을 받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는 흔적이 이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경매 알선행위는 여러분들이 용어할 때 배우셨지만 경매 알선행위는 중개가 아니에요. 계약서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경매 컨설팅을 했는데 그 컨설팅 받았던 고객분이 그죠, 낙찰을 받긴 받았는데 받아서는 안 된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높게.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그럼 컨설팅 잘못이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는 게 맞잖아요. 책임을 지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중개행위가 아니야. 그러나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조문이 30조 조문이니까 막 이런 것도 여기다 막 집어넣는다고요. 그 집어넣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정신이요. 이게 융통성이 이만큼 높아갖고 경매 알선행위는 중개 아니야. 중개 아니니까 그거 잘못해도 책임 안 져. 이렇게 하는 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 판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식과 사고를 갖고 있으면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남한테만 유연성을 요구할 게 아니고 자기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남한테 막혔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막혔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자기가. 응?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건가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두 가지 나온 거 있잖아요. 요것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 자, 첫 번째가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 지금 색깔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 대토권이 뭐예요? 건물이 철거 앞으로 장래시키게 되면 그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딱지를 준다고, 딱지를. 이것도 일종의 철거민 딱지 같은 거예요. 이런 대토권은 매매가 불법이야, 불법. 중개작물 아니고 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알선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공이 이거 대토권 나온다고 알선한 거야. 안 나왔어. 잘못했어. 손해배상 청구한 거지. 그때 판례는 물어주지 말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행위 아니라고 보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X지, 중개행위 아닌데, 왜 이건 물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토권 매매 자체가 불법이야. 불법적인 거래한 사람이 피해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법적 거래 했으니까 너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거기. 네. 아직까지 중요한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요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밑줄 긋은 거 보면 결국 결론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기출문제 나오는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오피스텔 있죠? 그 중개업소에 자격증이 없이 일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 사실 중개보조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남의 자격증 걸고 일하는 실질적인 사장님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응? 자기가 그 오피스텔을 구하러 온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사건, 사안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단순화시키면 남의 거 걸고 일하는 중개보조원인데, 사장님인데, 누가 오피스텔 구하러 오니까 자기 오피스텔을 그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서 둘이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접 거래라고 그래요. 이런 직접 거래를 했을 때 이 직접 거래를 중개인이 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 활동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거래라고 그래요? 직접 거래. 얘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요 기출문제의 동그라미 3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요. 보조원이야. 사무실에 와가지고 오피스텔 세 있어요.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보조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그 사람한테 세를 놓고 둘이 계약한 거예요. 이거 중개 행위예요, 아니에요? 중개는 사이에서 둘을 연결시키는 게 중개잖아요. 그건 그냥 계약한 거지 무슨 중개야. 그래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응? 뭐 이렇게 심각한 중개는 둘이 있을 때 붙여주는 게 중개라고. 근데 보조원이 그 오피스텔을 구하러 오니까 앉아요. 나랑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서 썼는데 둘이. 무슨 중개라고 그래 지금. 중개라고 그런 눈빛이요.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중개 아니지.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네. 당연히 지적거래가 중개인이 아니지 얘는. 두 개 아니에요. 요거 나올 거예요. 됐어 이제 막 넘어가요 이제. 뒤에 가면 사무소 제공 책임 나와요. 그 가로 3번의 사무소 제공 책임은 동그라미 1번 첫 줄에 있는 것처럼 고의과실이 없다고 해도 책임이 뭐예요? 생기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제 케이스 하나 기억해 주세요. 판례가 있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글을 읽어서 이해를 해가지고 기억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걸 갖다가 한번 듣는 게 나아. 스토리를. 그래서 강의 듣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강의 없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봐라 그러면 저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시간 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학원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스토리가 있지만 안 읽어도 괜찮아. 자,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을이 있는데 을이 임대인이에요. 응? 주인. 네. 근데 임차인이 A가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2년 했거든요. A가 임차인이에요. 2년 했는데 2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요 임차인 A가 나간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 을이라는 요 임대인이 보증금 2억을 요 A한테 바로 빼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만나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요 을이라는 요 임대인이 병한테 맡겨둔 거야. 보증 2억을. 응? 병이 누구예요? 사무실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병한테 맡겼더니 요런 사람들은 참 위험천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무실이면 나중에 그 자기 사무실과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받을 건데 지금 남의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 칠 위험성이 높지.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행동할 때의 사람과 똑같은.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억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문제가 없어. 도망간 거야. 2억 갖고. 응?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돌려주니까 나중에 A가 우리한테 가서 보증금 주셔야죠. 그런 거지.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줬더니 안 준 거야. 이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는 보증금을 또 2억을 또 빼줘야 돼. 그럼 누가 손해입었어요 지금? 우리 손해입은 거지. 여기가 손해입은 게 아니고 여기가.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잖아. 근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여기를 쳐들어갈 수 있다고요. 너 왜 사무실을 맡겨서 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유고지.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밑에 있는 건 그냥 잊어먹으세요. 한번 저런 게 있구나 하면 돼. 이것도 일종의 뭐냐? 횡령이에요, 횡령. 그러니까 문제지문에서 횡령, 사기 이런 거 나오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죄고. 그 다음에 요게요. 거래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니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이잖아요. 조문이 뭐라고 돼 있으니까 당사자가 입은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요거 대비하셔야 돼요.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안 물어줘요. 재산상 손해를 물어주라고 돼 있으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물어줄 책임이 있다 없다? 물어줄 책임이 여기도 없다. 정신적 손해를 갖다가 비재산적 손해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최근 기출문제 비재산상 손해, 비재산적인 손해 뭐 이렇게. 재산상 손해만 물어주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2번까지 본 거예요 지금. 예, 됐어.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완벽. 자, 뭐냐면 개업 공인인증사가 아닌, 여기도 제3자에 또 개공이 아닌 제3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30조 조문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진다. 어때요? 개업 공인인증사가 아닌 제3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해 만들었을 때는 이 제3자도 30조 손해배상 책임 조문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X. 요 누구의 배상 책임을 쓰는 거예요? 30조는 개공요 개공. 개공이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30조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그게 가로 6번에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에요. 기출문제 이미 나왔어요. 가로 6번에 밑줄 그은 부분. 자, 개업 공인인증사에 한정되므로, 아니 손해배상 책임 30조는 개공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 지는 사람은 개공으로 한정이 되니까 이 말이에요.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피고 1에게, 이 피고 1을 제가 칠판에서는 제3자라고 썼어요. 피고 1에게 법 30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3자 X네, 그죠? 여기도 제3자 X입니다. 이런 법조문에 이렇게 물어주라고 되어 있으니, 이렇게 물어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물어준다 이 말이지. 예? 됐어 이제. 자, 이제 보증 설정 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이건 뭐 할 것도 없어. 가로 1번.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공이 질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시라.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이 개공은 언제까지 보증 설정하셔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개설 등록 전 그러시면 안 돼.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증명서류를 갖춰서 등록한 층에 뭐 하셔라? 신고해라.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어떤 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자, 근데 반드시 신고해야 되냐? 반드시는 아닐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등록관청이,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얘기해 줄 때는, 그럴 때는 등록관청이 쫓아가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최근 시험에 한번 나왔죠.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누구냐면 지역농협요.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조그맣게라도 농지 중개할 수 있잖아요.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증 설정하셔야 되겠다. 언제까지? 똑같이 업무 개시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까? 지역농협 해야 됩니다. 등록 면제돼 있다고 해서 등록관청에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하셔야 되겠다.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하고. 4번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만약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한다 그랬을 때는 보증 설정을 추가로 1억 이상 하셔야죠. 이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 전이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업무 개시 전이죠. 이것도 업무 개시 전, 여기도 업무 개시 전, 지역농협도. 그런데 누구는?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 전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끝에다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하면 X라고 해요. 업무 개시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XX 써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증 설정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 요 중에서 거의 잘 이용되지 않는 게 공탁이죠. 목돈 들어가서. 공탁은 근데 특징이 하나, 현실적으로 1억 이런 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넣어놓은 게 되나서 만약에 사고를 내면 이 공탁금을 갖다가 빼가버릴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탁금은 공탁으로 딱 해놓으면 몇 년 동안은 그 돈을 못 빼가게 합니까? 혹시 폐업해도 3년 동안은 못 찾아가게 하고요. 돌아가셔도 상속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3년 동안은 못 빼가게 합니다.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죠. 회수 제한 기간이 3년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많이 아실 건데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만 조금 보시면 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이상 추가니까 만약에 분사무소를 5개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얼마 이상 해야 돼요? 최소 얼마? 7억 해야 된다. 그거 몇 차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특수법인은 즉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보증 설정을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되고. 다만 액수는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이제 변경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할 것도 없어요. 변경은 보증을 바꾸는 거잖아요. 공제에 들었던 개공이 중간에 보험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공제에서 보험으로 얼마든지. 공제에서 보험으로 바꿀 수 있죠. 그때 문제는 뭐냐면 공제에 들었던 걸 끊고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면 공제 끊고서 보험 가입할 때까지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되죠. 이때 사고 나면 이제 손해배상 받는 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공백기가 안 생기게 하려면 절대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즉시 가입을 해도 늦어요. 거꾸로. 오히려 요거 해지하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끊든지 뭐 안 끊어도 괜찮고 끊어도 괜찮고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중복 가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해지하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이걸 조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보증의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변경은 언제예요? 중자가 딱히 중자를 기억하셔야 돼. 효력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딴 걸 설정하면 돼. 중. 절대 해지를 먼저 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거기 가로 5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재설정이 중요하죠. 재설정이.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기간이 끝나서 갱신, 그래서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 터져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재설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기간이 끝나서 재설정할 때는 이런 경우 1년짜리 들었는데 이게 끝났어요.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돼? 기간 만료 1까지. 미리 하는 건 괜찮고요. 똑같이. 근데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때 재설정을 하면 이게 공백기가 생겨서 안 되는 거죠. 기간 만료 1까지 이렇게. 근데 사고 터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재설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때부터 며칠 내 재설정하시나? 15일이다. 그죠? 가로 5번에 별표가 3개 돼 있잖아요. 아니, 가로 6번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위아래 잘 구별해 두시고, 또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X.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X라고요. 기간 만료,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재설정합니다. 그러면 후, 15, 이것도 틀린 거라고요. 언제까지 재설정하셔야 돼? 기간 만료 2일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갖다 끄집어다 쓴다고, 이 15일을. 아니면 15일을 뭐 30일, 뭐 이렇게 막 고쳐서 내요. 이건 틀린 거잖아요. 요렇게 내거나, 얘를 이렇게 내거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깊이가 얕은 이 과목을 고득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나오는 게 뻔한데 지금 뭘 공부할 거예요? 뭘 공부할 것도 없는 걸.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감각을 잃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정리돼 있죠. 정리.
이 밑에 거기서 동그라미 3번 별표 돼 있죠 이미. 보증 설정 사항을 설명하고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되겠다. 별표가 2개 돼 있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고객분한테 나 1억짜리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에 들었어요. 가입 기간은 1년짜리 들었어요. 라고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고객분한테. 언제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돼? 손님한테. 중개 의뢰 받았을 때 아니고, 중개 의뢰 받고 중개 완성되기 전도 아니고, 언제죠? 중개가 완성된 때. 거기밖에 물을 데가 없는데 또 어디를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된 때. 그 점에서 확인 설명하고 다르잖아.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완성된 때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거지만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물건 얘기해 줘야지. 빚이 많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의 기억번이 그래도 간간히 나와요.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텐데 보증 설정을 않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이건 걸리는 거죠. 이때는 좀 심각하게 걸려요. 임등치다 그런 거지.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보면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공부 좀 해보니까 중개사법은 시군죽 먹기죠. 아니에요? 시군죽 먹힐 텐데. 어디 갔어? 이거군요. 요거 설명드려요. 여기 내용 중에도 보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한 2-3 군데 딱 정해졌어요. 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친 거야. 여기 가만히 보면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친 경우가 있고, 이거 5분 정도 설명드리고 쉽니다.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친 경우가 있고,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제공했다가 사고 친 경우가 있고, 2가지죠. 이때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이건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 입어야 돼. 재산상 손해. 그러면 배상 청구할 수 있어. 배상 청구했을 때 이제 상대방 개공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뭐 재판까지 뭐 하냐 그러면서 나 물어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재판 갈 수 있어요. 재판. 그러면 이제 재판 가도 끝까지 안 가고 화해를 해서 둘이 양보해서 중간에 합의할 수가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가서 이제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끝까지 가면 판결문 나오고, 중간에 이제 화해를 했다, 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조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판결문 사본이나 이런 조서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요걸 손에 넣을 때까지는 조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요걸 손에 넣었다 그러 치면 보험회사에 가서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돈을 줘요. 자, 그런데 요거 잊어먹으셔도 괜찮으십니까? 이거 싸?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합의서나 아니면 판결문 사본 들고 와서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은 주는데, 핵심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어서 1억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판결문 사본을 들고 왔는데 거기는 1억 5천을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판결문에는. 그래도 얼마 주는 거예요? 1억 주고 끝. 나머지 5천만 원은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 개공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나머지 5천은. 이 개공은 다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고요. 보증기관은 자기가 약속한 금액까지만 책임지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개공은 전 손해를 물어주는 거고, 우리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이거지. 이게 제일 핵심이지. 자, 이렇게 되면 보증기관이 이걸 지급하고, 여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가 보험료 지금 뭐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준 돈이 1억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을 갖다가 손해배상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이 예뻐서 만든 제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궁극적 책임은, 최종적 책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포인트. 보증 설정 기간 중에 보면 보증보험회사나 중개사 협회 같은 데는 구상권 행사의 달인들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맨날 구상금 청구 소송해요. 그런데 공탁한 돈이면 공탁기관은 구상권 행사할까요? 공탁한 돈이 누구 돈인데? 대공돈이죠. 그래서 공탁기관만큼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는 구상권 행사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보증기관이 있죠. 누구요? 공탁기관이다. 두 번째 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공이 혹시 사기를 치거나 손님분한테 손님 돈을 횡령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그때도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보증기관은 줄까 이런 뜻이죠. 고의로 사고 내도 주겠습니까? 네, 그때도 줘야 된다. 일단 여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고의로 사고 내도 줘야 되겠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이미 했죠. 뭐예요? 여기 구상권 행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이 계속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이때부터 지금 돈이 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공은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러면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때부터 재설정 하셔야 되겠지. 며칠 내? 15일 이내 재설정해야 되겠다. 이게 네 번째인데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자,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보증기관은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책임이 있고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개공은 뭐예요? 전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 요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했을 때에도 보증기관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3번까지 지금 봤죠, 지금? 동그라미 3번이 두 번째 내용 봤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증기관은 거기 밑줄 그은 것처럼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원칙. 가로 5번의 둘째 줄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구상권 행사하는 거예요? 보증기관. 자, 그런데 보증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공탁기관만큼은 콕 집어서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세 번째 얘기였어요. 자, 마지막 얘기가 가로 6번이죠.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었을 때는 며칠 내 재설정하시라. 15일 내 재설정. 재설정할 때는 보증설정 방법을 바꾸는 것도 돼요. 보증보험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제로 바꾸거나 그럴 수 있고 공탁에다 또 공탁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공탁에다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고 막 그래요. 변경도 돼요. 재설정할 때. 또 공탁에다 또 공탁할 때는 모자란 것만 채워넣으면 되겠다. 그 뜻이에요.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가로 6번이 됐습니다. 자, 쉬겠습니다.